생생건강통입니다. 오늘은 설탕의 위험을 경고하는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설탕을 과하게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설탕에 중독되어 만성피로, 근육통, 면역력 약화, 고혈압, 당뇨 등 많은 질환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설탕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풀어낸 책이 있습니다. 작가 제이콥 테이텔바움 박사의 설탕 디톡스라는 책입니다. 그럼 본문을 조금 읽어 드리겠습니다. 설탕 중독은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당신을 비롯해 전 세계 사람들이 가공식품에 첨가된 설탕을 포함해 매년 63.5kg에서 68kg 정도의 설탕을 먹는다. 그리고 전체 열량의 18%를 흰 밀가루에서 얻는다. 몸에 들어간 흰 밀가루가 곧 설탕 성분으로 변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우리는 설탕 천지에 식사를 하는 셈이다. 설탕과 흰 밀가루를 먹으면 다른 중독 물질을 먹을 때처럼 처음 몇 시간은 기분이 좋고 활력이 넘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결국 에너지가 고갈되어 다시 설탕을 찾는 것을 반복하다가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책에서는 설탕 중독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눠 다룬다. 설탕 중독의 유형마다 원인은 다르지만 설탕 때문에 몸과 마음이 병들어간다는 결과는 같다. 그러나 설탕 중독에 빠지게 된 근본 원인을 찾아 치료하면 설탕 중독으로 인한 질병을 없앨 수 있고 기분도 훨씬 좋아진다. 더 좋은 소식도 있다. 일단 설탕 중독을 치료하면 우리 몸은 설탕 섭취를 조절할 능력이 생긴다. 설탕이 잔뜩 들어간 디저트와 과자를 끝까지 먹지 않고 남길 수 있고 양이 아니라 질로 음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밀크 초콜릿이 아니라 다크 초콜릿을 먹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책은 몸을 해치지 않고도 단맛을 즐기는 방법도 다룬다. 설탕 중독을 치료한다는 이유로 사랑하는 음식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그저 몸에 좋고 기분이 좋아지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내가 도울 것이다. 수천 년 동안 인류는 몸에 필요한 당분을 자연식품에 함유된 당분으로 충당했다. 그런 당분은 몸을 치유하는 힘이 있지 몸에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다. 그러나 현대인은 전체 열량의 3분의 1을 자연식품을 가공하면서 넣는 설탕과 흰 밀가루에서 얻는다. 우리 몸은 과도하게 들어온 설탕을 처리할 능력이 없다. 게다가 설탕을 먹으면 처음에는 기운이 나지만 몇 시간 뒤에는 무기력해지고 또 다시 설탕을 찾게 된다. 아마도 당신은 그런 경험을 많이 했을 것이다. 한마디로 설탕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 대부업자처럼 작용한다. 에너지를 공급하기는커녕 빼앗아가 결국 우리 몸의 신용한도를 바닥내고 마음을 불안하고 우울하고 기진맥진하게 만든다. 설탕을 장시간 섭취하면 우리 몸은 다양한 고통을 겪는다. 한 예로 지난 15년 동안 과당이 다량 함유된 옥수수 시럽의 섭취량이 250% 정도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에 당뇨 발병률이 45% 정도 늘어났다. 산업계는 옥수수 시럽은 설탕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우리 몸은 옥수수 시럽을 설탕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옥수수 시럽은 사탕수수로 만든 설탕보다 독성이 강하다. 당뇨와 심장질환을 일으키는 비만은 설탕을 많이 먹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설탕은 기분을 바꾸는 물질이기 때문에 단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기분도 심하게 변덕을 부린다. 설탕 중독 유형 1은 카페인이 들어간 에너지 음료, 커피, 청량음료를 자주 마신다. 1997년에 레드불이 처음 시장에 나온 뒤로 에너지 음료는 빠른 속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 현재 시판되는 에너지 음료는 500종류가 넘으며 업계가 벌어들이는 총 수익은 57억 달러가 넘는다. 회사에 따라 허브 추출물이나 타우린 같은 아미노산, 비타민 등을 첨가하기도 하지만 에너지 음료의 주성분은 설탕과 카페인이다. 영양분이라곤 전혀 없는 이런 열량 덩어리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혈당이 높아져 순간적으로 힘이 솟는다. 그러나 1시간에서 3시간이 지나면 음료를 마시기 전보다 더 피곤함을 느끼고 또다시 에너지 음료를 마시게 된다. 피로하면 설탕을 먹고 설탕을 먹으면 피로해지는 악순환이 생활에 깊이 파고든 것이다. 한마디로 에너지 음료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앗아간다. 커피와 청량음료도 마찬가지다. 이는
사악한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리는 일처럼 빌린 돈보다 훨씬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설탕 중독 유형일은 완벽을 추구하는 성향이 짙다. 성공이라는 목표에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어 행동하며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한다. 대학생이라면 온밤을 꼬박 새워 공부하고 회사원이라면 승진하기 위해 밤낮없이 열심히 일한다. 전업주부도 마찬가지다. 만약 당신이 직장인이라면 법조계, 의학계, 금융업계, 첨단기술업계처럼 경쟁이 극심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그런 곳에서 일하기를 원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 이들의 사전에는 휴식이 없다. 피로는 늘 달고 사는 옵션이다. 항상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운동할 시간이 없고 몸에 좋지 않은 에너지 음료나 커피, 카페인이 들어간 청량음료를 마셔서 연료를 공급하지 않으면 업무를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 흰 밀가루와 흰쌀은 영양소가 들어있는 부분이 제거됐기 때문에 몸속에 들어가면 설탕이나 다름없다. 실제로 미국인은 섭취열량의 3분의 1 이상을 설탕과 흰밀가루에서 얻는다. 섭취한 음식의 35% 정도의 필수 비타민과 무기질이 없는 것이다. 이는 월급의 3분의 1을 부도수표로 받는 것과 같다. 영양소가 부족한 식품은 에너지도 만들지 못한다. 칼로리를 태워 에너지를 만들고 망가진 조직을 고치고 세로토닌 같은 행복물질을 만들고 뇌가 제대로 활동하게 하는 기본 재료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 몸은 설탕과 카페인이 들어간 에너지 음료를 마셔서 빨리 기운을 차리는 패할 수밖에 없는 게임을 하고 마는 것이다. 나쁜 음식을 급하게 먹어 생기는 문제는 더 있다. 위액이 역류하고 소화가 되지 않는 것인데 위산과다 때문에 제산제를 많이 먹으면 소화불량은 더욱 악화된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위산은 너무 많을 때가 아니라 너무 적을 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위산을 제거하는 약, 즉 제산제를 자주 먹으면 비타민 B12를 비롯한 여러 영양소의 흡수가 방해되고 갑상샘 호르몬의 분비량도 줄어들면서 더욱 많은 설탕을 찾게 된다. 나쁜 음식을 많이 먹으면 변비도 생긴다. 섬유소가 없는 탄수화물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소화기관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다. 그 때문에 소화관에서 음식이 썩고 독성물질이 방출되어 머리가 몽롱해지고 온몸이 무기력해지고 아프다. 심각해지면 만성피로증후군과 섬유 근육통이 생긴다. 설탕 중독 유형 1은 불면증도 잦다.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가 충분히 생기지 않고 그렇게 되면 힘이 없기 때문에 낮에 에너지 음료를 먹게 된다. 설탕 중독 유형 1은 빽빽한 일정 때문에 잠잘 시간이 없고 푹 잠들 수도 없다. 잘 자야 6시간 정도다. 몸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푹 자야 한다. 방전된 배터리를 다시 채우고 손상된 조직을 치료하고 성장 호르몬을 만들려면 잠을 잘 자야 한다.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으면 노화 속도가 빨라지고 만성질환과 통증에 시달리게 된다. 흰 밀가루와 설탕을 섭취하는 것은 사실 우리 몸에게는 낯선 현상이다. 옛날에 우리는 가공하지 않은 통곡물을 먹었다. 통곡물은 완전히 소화되는데 몇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곡물에 함유된 당분은 서서히 혈액으로 흡수된다. 예를 들어 당지수가 보통 수준인 통곡물빵으로 만든 칠면조 샌드위치를 먹으면 몇 시간에 걸쳐 혈당이 서서히 증가한다. 혈당이 들어가는 문을 여는 인슐린도 서서히 분비되어 설탕과 포도당은 혈액에 녹아 있다가 세포가 연료를 필요로 할 때 세포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듯 혈당과 인슐린이 몇 시간에 걸쳐 서서히 변하면 혈당도 바람직한 방식으로 증가하고 감소한다. 부신이 지치면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 설탕을 많이 먹게 된다. 설탕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 몸은 혈당을 내리기 위해 인슐린을 다량 분비한다. 그렇게 해서 혈당이 줄어들고 또다시 우리 몸은 설탕을 원하게 된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저혈당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셈이다. 저혈당증 환자는 불안하고 초조할 때마다 설탕을 먹고 싶어 하지만 사탕이나 청량음료를 마실 때마다 몸은 스트레스를 받고 설탕 중독은 악화된다.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코티솔이 지나치게 많이 분비되면 면역 기능이 약해진다. 부신이 지쳐버려 결국 백기를 들고 코티솔을 소량만 분비해도
역시 면역계의 기능이 약해져 또 설탕을 찾게 된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심각한 건강 문제가 생긴다. 설탕은 왜 이런 문제를 일으킬까? 바로 효모균 때문이다. 설탕과 효모균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효모균은 우리 몸에서 발효된 설탕을 먹으면서 증식한다. 효모균은 숙주를 부추겨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능력이 있는데 특별한 화학물질을 분비함으로써 숙주인 우리 몸으로 하여금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설탕을 먹게 하는지도 모르겠다. 정말 그렇다면 효모균은 진짜 영리한 녀석이다. 인간이 스스로 설탕을 먹어 자기 종족들을 키우도록 조종하고 있으니 말이다. 효모균이 분비하는 특별한 화학물질이 무엇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우리 몸에서 효모균을 없애면 설탕에 대한 욕구가 크게 줄어든다는 사실은 여러 실험을 통해 증명되었다. 세균 중에서 효모균은 크기가 큰 편인데 그렇기 때문에 효모균 증식은 면역계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평범한 바이러스의 크기를 볼펜 끝에 달려있는 아주 작은 볼이라고 가정하면 일반 세균은 청량음료 캔의 크기이고 효모균은 거실 크기다. 만일 효모균이 자기가 할 일에만 신경을 쓰고 원래 있어야 하는 장 내부에만 머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효모균은 균사체라는 긴 구조물을 이용해 장벽에 침투한다. 장벽은 우리 몸을 감싼 피부처럼 몸 밖에 둘 것과 몸 안에 둘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방어막이다. 그런 장벽에 효모균의 균사체가 침투하면 장루수증후군이 발생한다. 장에 미세한 구멍이 생기면서 소화가 덜 된 음식물이나 독소, 세균 등이 혈액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특히 완전히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 덩어리가 혈액으로 들어가면 면역계는 초비상 모드로 전환해 과잉 반응을 한다. 즉, 단백질 덩어리를 외부 침입자라고 생각하고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 음식물을 소화하는 마지막 단계는 면역계가 담당하는데 이처럼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몸 안에 들어오면 면역계가 할 일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자세히 살펴볼 텐데 면역계가 음식 덩어리를 외부 침입자로 인식하면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기도 한다. 면역계가 무리를 하면 우리 몸은 피곤해지고 결국 인위적으로라도 기운을 되찾기 위해 설탕을 먹게 된다. 설탕 중독이 더 심해지는 것이다. 만성 부비강염, 전립선염, 호흡기 감염은 모두 효모균이 일으키는 감염 질환이다. 이 질환들을 치료하기 위해 항생제를 남용해도 효모균이 증식한다. 항생제는 감염을 일으킨 해로운 세균도 죽이지만 효모균이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게 막는 유익균도 죽이기 때문이다. 항생제는 효모균을 제외한 나머지 세균을 모두 죽임으로써 결국 효모균을 막을 경쟁자를 사라지게 한다. 그 결과 효모균은 증식하고 우리는 더 많은 설탕을 먹게 된다. 제산제를 자주 복용해도 효모균이 증식하고 설탕 중독이 악화된다. 제산제는 음식에 섞여 들어온 효모균을 죽일 위산을 제거한다. 충분히 잠을 자지 않아도 효모균이 증식한다. 면역계가 건강하려면 반드시 충분히 잠을 자야 한다. 면역계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감염을 피할 수 없다. 스트레스는 어떨까? 스트레스도 효모균 증식에 영향을 미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솔이 분비되기 때문이다. 코티솔이 계속 많이 분비되면 면역 기능은 억제되고 효모균이 기승을 부려 결국 설탕을 열망하게 된다. 어떤 중독이든 치료의 첫 단계는 중독 물질을 차단하는 것이다. 설탕 중독도 마찬가지다. 일단 설탕을 먹지 말아야 한다. 설탕을 먹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설탕을 먹는다는 것은 설탕 중독이라는 불길에 부채질을 하는 것과 같으며 당신을 설탕 중독의 사악한 순환고리에서 영영 헤어나올 수 없게 만든다. 그러나 설탕을 단칼에 끊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저 패스트푸드, 가공식품, 청량음료, 과일 주스 같은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부터 줄여나가면 된다. 식품 라벨을 읽는 것으로 시작하자. 3가지 재료 가운데 하나가 설탕, 자당, 포도당, 과당, 옥수수 시럽 등의 당분이라면 그 식품은 먹지 말아야 한다. 흰 밀가루로 만든 빵과 국수도 몸에 들어가면 바로 설탕으로 바뀌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한다. 그 대신 통곡물로 만든 빵을 먹자. 통곡물 빵은 처음에는 맛이 없지만 먹다 보면 도정한 곡물보다 훨씬 고소한 풍미가 느껴질 것이다.
몸을 해치지 않고 설탕을 먹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설탕 대체 식품을 먹는 것이다. 설탕 대체 식품 중에는 좋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우선 널리 알려진 것부터 살펴보자. 스테비아. 스테비아는 친자연적인 데다 몸에 안전한 설탕 대체 식품이다. 인류가 수십 년 전부터 먹어왔으며 최근에는 미국 식품의약국이 식품 가공에 사용해도 좋다고 승인했다. 따라서 더 많은 식품에, 심지어 청량음료에도 스테비아를 설탕 대신 넣을 수 있게 되었다. 스테비아는 스테비아라는 허브의 잎으로 만든다. 스테비아는 브라질과 파라과이가 원산지인 작은 관목으로 잎에서 추출한 스테비오사이드는 설탕보다 단맛이 200에서 300배 정도 강하다. 당알코올. 당알코올도 안전한 설탕 대체 식품이다. 당알코올에 들어있는 당은 천연 발효 과정을 거쳐 알코올과 비슷한 형태로 변한다. 그러나 마시는 음료는 아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당알코올은 무설탕 초콜릿에 넣는 말티톨이다.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골다공증 환자의 골밀도 개선에 기여하는 이노시톨도 당알코올이다. 당알코올은 단맛은 내지만 몸에는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설탕처럼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당알코올이 일으키는 유일한 문제라면 당알코올을 먹었을 때 가스가 차고 변이 묽어져 설사를 하는 증상이 일부 사람들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당알코올을 덜 먹으면 된다. 비록 독성은 있지만 아스파탐도 설탕보다는 낫다. 일반 청량음료와 아스파탐을 넣은 다이어트 청량음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다이어트 청량음료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설탕이 들어간 과자를 정말 먹고 싶다면 죄의식을 느끼지 말고 한두 조각을 천천히 씹어 먹자. 너무 많이 먹지만 않으면 가끔 먹는 건 괜찮다. 설탕을 먹을 때 느끼는 기쁨의 80%는 처음 2번 베어 먹는 동안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개걸스럽게 먹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카페인은 하루에 커피 한 잔으로 충분하다. 카페인을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설탕 중독 증상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카페인을 마시면 기력이 떨어지고 우리 몸은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설탕을 찾게 된다. 그러니 하루의 시작을 카페인이 함유된 차로 시작했다면 두 번째 잠부터는 카페인이 없는 차를 마시자. 설탕을 넣은 차는 청량음료와 다르지 않으니 잎차나 티백을 마시자. 현재 하루에 4잔 이상 커피를 마신다면 하루에 한 잔이 될 때까지 일주일이나 2주일에 걸쳐 커피 양을 서서히 줄여나가야 한다. 그래야 카페인을 끊을 때 생길 수 있는 두통을 예방할 수 있다. 당지수를 따져 식품을 고른다. 당신을 설탕 중독 롤러코스터에서 구해줄 두 번째 습관은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이다. 가공하지 않은 과일, 채소, 곡물, 고기 등 자연식품을 먹는 것이 가장 좋다. 이런 식품들은 대부분 당지수가 낮기 때문에 설탕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품질 좋은 종합 비타민을 먹는다. 설탕을 먹고 싶은 이유는 대부분 영양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 몸은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야 할 때 무의식적으로 설탕을 찾는다. 그렇기에 설탕 섭취를 줄여 건강을 지키려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적절히 섭취해야 한다. 가장 추천할 만한 것은 품질 좋은 종합 비타민이다. 우리 몸에는 50가지가 넘는 영양소가 필요한데 천연 재료로 만든 종합 비타민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물을 충분히 마신다. 물을 충분히 마셔야만 설탕을 찾지 않게 된다. 물은 몸이 제대로 기능하고 독성 물질을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시는가? 입과 입술이 건조하다면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이니 물을 더 마셔야 한다. 하지만 수돗물을 마시면 안 된다. 수돗물은 그릇을 씻고 옷을 빠는 데 쓰는 물이지 사람이 마시는 물이 아니다. 수돗물은 순수하지 않다. 수많은 유기물과 오염물질이 들어있다. 병에 넣어 파는 생수 역시 좋지 않다. 생수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많은 제품이 사실은 수돗물이나 다름없다. 가격은 절대 질에 비례하지 않는다. 다행히 건강한 물을 구할 수 있다. 탄소블록 필터와 역삼투압 방식으로 정화한 물이면 된다. 집에는 좋은 가정용 여과장치를 설치하면 된다.
플라스틱 병에 담긴 물은 여름철 자동차 안 같은 온도가 높은 장소에 두지 말자. 플라스틱 병에 담긴 물을 사 먹지 말고 정화한 물을 스테인리스 스틸 용기에 담아서 가지고 다니자. 밤잠을 충분히 잔다. 밤잠은 반드시 7에서 9시간 정도 자야 한다. 적절한 수면은 에너지를 보충하고 식욕을 억제하고 설탕을 먹고 싶은 마음을 없앤다. 오후 2시가 지나면 카페인 음료를 마시지 않는다. 오전에는 커피나 차를 한두 잔 정도 마셔도 되지만 오후 2시가 지나면 카페인 섭취를 줄여야 한다. 설탕 중독 유형이를 치료하려면 가장 먼저 커피와 청량음료, 설탕과 카페인이 들어간 에너지 음료부터 끊어야 한다. 그 다음 단계는 피로를 푸는 것이다. 가벼운 피로감은 다음의 3가지 실행 지침만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다. 1. 쉬기. 밤잠을 7에서 9시간 정도 잔다. 잠을 제대로 자지 않으면 식욕이 증가해 설탕을 원하게 되고 몸무게도 늘어난다. 2. 먹기. 정크푸드를 끊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영양분을 보충하자. 3. 몸 움직이기. 운동을 하고 햇볕을 쐬면 인슐린 민감성이 개선되고 설탕을 먹고 싶은 욕구가 줄어든다. 밤잠을 7에서 9시간 정도 충분히 자지 않으면 설탕을 먹고 싶은 욕구가 상승하고 체중이 늘어난다. 20세기 들어 미국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9시간에서 6시간 30분으로 줄어들었다. 이것은 업무량은 그대로인데 월급만 30% 정도 깎인 경우에 비유할 수 있다. 그 결과 우리 몸은 피곤하고 아프고 뚱뚱해지고 설탕을 더 많이 찾게 되었다. 밤잠이 부족해 피곤해진 몸이 설탕을 먹어서라도 에너지를 보충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퀘벡주 퀘벡시에 있는 라발 대학교 연구소는 밤잠이 부족하면 비만이 될 확률이 30% 정도 높아지고 체중이 평균 2kg 정도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운동으로 설탕 의존도를 낮추자. 일단 강도가 약한 운동으로 시작하자. 일주일에 4에서 7회 정도 30분씩 걷자. 처음에는 운동을 한 뒤에 기분 좋게 피곤하고 다음날 상쾌한 정도로 운동해야 한다. 다음날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격하게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특히 꾸준히 운동해온 사람이 아니라면 더더욱 무리하면 안 된다. 처음부터 무리하면 지쳐서 결국 운동 자체를 포기하고 말 것이다. 운동은 몸에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로 하되 가능하면 매일 1분씩 걷는 시간을 늘리자. 걷는 시간이 1시간 정도 늘어나면 그때부터는 운동 강도를 높인다. 에어로빅, 요가, 수영 같은 운동이 좋다. 친구와 함께 정해진 시간에 운동하자. 그러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다. 설탕, 카페인, 흰 밀가루 먹지 않기. 혈당을 적절하게 유지하려면 음식을 제대로 먹어야 한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설탕을 먹지 않는 것이다. 카페인도 먹지 말아야 한다. 설탕과 카페인은 설탕 중독, 저혈당증, 부신피로 증후군을 악화시키는 주범이다. 흰 밀가루로 만든 가공식품도 먹지 말아야 한다. 흰 밀가루는 몸에 들어가자마자 설탕이 되어버린다. 대체 식품으로 통밀을 추천하지만 최종 목표는 전체 식단에서 빵과 국수의 양을 크게 줄이는 것이다. 고단백질 음식을 먹어 혈당을 적절하게 유지하기. 고단백질 저탄수화물 식사를 조금씩 자주 하는 것도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설탕 중독의 악순환을 끊는 데 도움이 된다. 육류, 생선, 달걀, 콩, 견과류, 치즈는 모두 훌륭한 단백질원으로 몇 시간에 걸쳐 천천히 혈당을 높인다. 청량음료, 과일 주스, 카페인 음료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므로 마시지 말고 물은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마시면 된다. 체내 수분 함량은 입과 입술을 확인하면 알 수 있으니 입과 입술이 건조하면 물을 마셔야 한다. 물을 많이 마시면 염분도 많이 먹어야 한다. 소금이 몸에 안 좋다는 소문은 나도 들었다. 하지만 틀린 소문이다. 염분을 많이 먹는 사람이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일어설 때 어지러운 저혈압 증상은 염분이 필요하다는 신호이다. 특히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면 염분이 부족해진다. 단 고혈압이나 심부전증이 있는 사람은 주치의의 허락을 받고 염분 섭취를 늘려야 한다.
손과 발이 붓는 체액정체 현상은 얄궂게도 탈수됐을 때 생긴다. 그 이유는 혈관에 체액이 머무르지 못하고 조직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체액 정체로 끼고 있던 반지가 꽉 끼는 것처럼 느껴지면 비타민 B6을 더 먹자. 그렇지 않으면 갑상샘의 기능이 저하된다. 사랑하는 설탕을 먹지 말라니 아주 어려운 요구라는 걸 잘 안다. 약간의 변화는 큰 차이를 만든다. 단 것이 정말 먹고 싶다면 설탕이 아닌 스테비아, 말티톨, 에리스리톨 같은 감미료를 먹으면 된다. 청량음료 등 설탕이 들어간 음료는 안 되지만 설탕 대신 스테비아를 넣은 다이어트 청량음료는 마셔도 된다. 쿠키나 도넛을 먹고 싶을 땐 항산화제 효능이 있는 진한 다크초콜릿을 몇 조각 먹자. 밀크초콜릿이나 화이트 초콜릿은 안 된다. 다크초콜릿을 천천히 음미하며 먹으면 많이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적당히 먹어야 한다는 것이다. 양이 아니라 질로 승부해야 한다. 당분이 필요할 때는 당지수가 낮은 과일을 먹자. 설탕이 들어간 과일 주스는 피해야 한다. 한꺼번에 당 수치를 올리는 오렌지 주스보다는 혈당을 서서히 올리는 오렌지를 먹는 게 좋다. 과일에 들어있는 당분이 오랜 시간 천천히 몸에 흡수되는 이유는 과일에 섬유소가 있기 때문이다. 오렌지 한 개에는 10에서 20g의 천연당이 들어있고 한두 시간에 걸쳐 서서히 몸에 흡수되지만 과일 주스 453g에는 설탕이 80g 들어있고 20분 만에 설탕이 몸에 흡수된다. 효모균을 굶겨라. 효모균은 소화된 당분을 먹으면서 자라기 때문에 당분 섭취를 줄여 효모균을 굶기는 것이 효모균의 증식을 막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다. 계속 당분을 섭취하면 효모균은 마음껏 증식한다. 그리고 효모균은 증식을 위해 우리에게 더 많은 당분을 먹게 하고 면역 기능을 약화시키고 기분을 침울하게 만든다. 이것이 우리가 단백질, 채소, 통곡물 같은 당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고 여러 형태로 첨가된 설탕을 멀리 해야 하는 결정적 이유이다. 효모균을 없애는 바른 식습관. 1. 육류, 달걀, 해초를 기본으로 하는 고단백질 음식을 먹는다. 2. 당지수가 55 이하인 채소를 하루에 3-4접시 먹는다. 3. 콩과 작물을 하루에 3-4접시 먹는다. 4. 완두, 당근, 감자처럼 탄수화물이 많이 함유된 채소는 일주일에 3회분 이상 먹지 않는다. 5. 통밀로 만든 빵을 하루에 2회분 이상 먹지 않는다. 6. 품질 좋은 종합 비타민을 먹어 면역력을 높인다. 설탕 중독에 빠지면 흔히 불안장애를 겪는다. 설탕이 중추신경계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설탕 중독이 불안을 야기하는 이유는 더 있다. 만성적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이 설탕을 과도하게 먹으면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부신이 과로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혈당이 널뛰듯 변한다.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뇌는 아드레날린을 다량 분비해 우리 몸에 경고 신호를 보내고 그 때문에 정신적으로 극심한 불안을 느끼게 된다. 이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면 만성불안장애가 된다. 설탕은 빈 칼로리 음식이기 때문에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영양소가 결핍된다. 특히 비타민 B군과 마그네슘이 그렇다. 비타민 B군과 마그네슘은 긴장 완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핍되면 스트레스에 과도하게 반응하게 되고 불안감이 커진다. 태도를 바꾸고 우울증을 줄이자.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면 건강해지고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도 줄어든다. 그리고 수명도 늘어난다. 네. 이 밖에도 설탕 중독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하여 자세히 설명한 챕터도 있고 설탕 중독으로 발생된 질환에 대해서도 책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